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오늘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사실 제가 수요일이 원래 가장 그래도 방송하기 좋은 날로 예상을 하고 일정을 잡아놨었는데요. 혹이나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요일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3학점짜리 한 강좌, 오후에 3학점짜리 한 강좌 이렇게 두 개를 열심히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고 이제서야 유튜브 강의에 대한 준비를 막 마치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고요. 아마 오늘 강의 내용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3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빨리 마무리를 하고 편집을 해서 녹화본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툴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 김장길입니다. 오늘 강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길라잡이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시간은 4월 6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5일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미리 강의를 듣고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면은 사업계획서 쓰실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 내용은 먼저 2020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사업 공고를 제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방법도 전반부에 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 분석을 하면서 2019년도 자료를 찾으면서 막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본문 작성 방법은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일문일답 코너도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이건 상황을 봐서 다음 주 수요일 정규 방송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도 특별 방송을 편성해서 다루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께서 Q&A 창구나 댓글을 통해서 주시는 문의사항들은요, 모두 정리를 잘 해서 일문일답 코너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 올해 사업은 그냥 올해 사업일 뿐이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냐 이런 거를 보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올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작년 대비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경쟁률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분석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름이에요. 이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요. 2019년도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초기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초기 창업자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니고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냐? 이 당시에 2019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만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에 39세 이상의 예비 창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중장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중장년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이 작년 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그런 예비 창업자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준 건데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뭐 예비 창업자는 뭐 중장년만 된다 이런 기준이 있던 건 아니라서 그 당시에는 39세 미만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도 넣을 수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완전히 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경으로 잡히면서 올해는 아예 예창패라는 사업 안에서 나이 제한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예창패에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제약 조건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비 창업자는 아예 초기 창업 패키지에는 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창업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부터는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그런 초기 창업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작년하고 똑같이 주간기간별로 조금 모집하는 방법이나 선정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실 때는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간기간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사업 소재지와 주간기간의 소재지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는데 뭐 부산에다 낸다 그랬을 때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었는데요. 작년에는요, 해당 권역 내 창업자 선정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다고 해봅시다.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여러분이 부산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산의 해당 주간기관은 원래 뽑기로 했던 정원의 80% 이상은 같은 부산권에 있는 그런 창업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은 경기나 다른 소재지에 있는 기업들은 나머지 20% 이내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각 권역에 대한 기준은 사업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에 반해서 2020년도에는 그 규정 자체가 조금 완화가 돼서 이제는 70% 이상 뽑는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30% 미만에서는 권역 외에 바깥쪽에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했을 때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30%를 반드시 해당 권역 밖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를 다 해당 권역 안에서 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거의 90% 이상은 서울 안에서 뽑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렇지만 우수한 사업 아이템과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권역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상관없이 선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요, 선정 인원 총 850명 내외였는데 줄었습니다. 760명 내외로 줄었고요. 그냥 숫자가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예상은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오히려 진입 문턱은 사업계획서만 잘 쓰면 예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 지원, 요거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2020년도는 9개월로 늘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 공고 자체가 5월 달에 났기 때문에 실제로 선발을 하고 기업 지원이 이루어진 시점이 한 2개월 정도 늦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았고요. 이번에는 9개월이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화 자금 받아서 써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게 7개월이냐 9개월이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 운영에는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똑같이 이제 비용 자체는 최대 1억 원이고 차등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화 자금이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께서 사업비 집행 내역을 쓰실 때는요, 1억 원보다 이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자기 부담금의 비율하고 이런 걸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조금 달라진 게요, 작년에는 평가 면제 혜택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창업선도대학이라고 2018년도에 있었던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 지원 사업 안에 참가를 해서 기술창업 스카우터의 케어를 받으면서 1,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추천 과정을 거쳐서 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했어요. 이 평가 면제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표 평가 면제 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혈 입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완전히 평가를 면제하고 무혈 입성을 하는 케이스는 없앴고요. 다만 이제 서류 평가만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판정 기업, 그 다음에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중 우수상 대상 수상자,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 평가만 2번을 했습니다. 1차 한 번 하고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2차를 하는, 대면 평가를 2번씩이나 하는 그런 좀 희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면 평가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격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런 스크리닝 작업만 있고 1차부터 그냥 발표 평가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다시 발표 평가를 한 번으로 줄이고 서류 평가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 평가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서류 평가를 통해서 약 2배수 정도의 인원을 뽑은 다음에 발표 평가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선정 여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은 뭐 만에 하나라도 그 사업 수행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기업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뭐 기본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기업이라면 발표 평가가 선정되는 시점에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전년도 사업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인원이 줄었다 그랬죠.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2019년도 모집 공고 떴을 때와 2020년도 모집 공고 떴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 일단 주관기관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53개의 주관기관이 있었는데 올해는 40개의 주관기관으로 줄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 기업 지원수도 850개에서 76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총 지원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자면은, 일단 자격 요건이 변경이 됐다. 근데 이제는 업력 3년 미만의 기창업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이 감소했고 지원기업 수도 감소를 했다. 그리고 평가 면제 대상 요건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건 어차피 서면 평가 뿐이라서 뭐 서면 평가만 잘 통과를 하시면은 결국엔 대등한 관계에서 최종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히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저예. 일단 지원기업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비창업자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전년도 대비 지원자 수는 꽤 많이 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창업 패키지였던 분들도 지원을 했었고, 또 중장년 예비창업자였던 분들도 지원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아예 예비창업자는 지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일부 감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초기창업 패키지 미선정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요, 작년도에 예비창업 패키지나 기술혁신형 오픈바우처 사업을 종료하고 초기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좀 올라가긴 할 거고요. 지난 2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초기창업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초기 창업자들이 대부분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지원자 수가 좀 올라가긴 할 거다. 근데 또 유리한 부분들은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이템의 참신성이나 성장 가능성만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성과를 계속 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초기 창업자분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미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예비 창업자가 조금 더 아이템의 참신성이나 성장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초기 창업자들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제시를 한다면 충분히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뭐 경쟁률이나 진입장벽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전년도 대비 큰 차이가 없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얘기하는데 참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쵸?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뭐 어느 항목에 뭘 써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1번 현황을 써야 되고 뭐 제품 서비스 계획을 써야 되고, 본문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실현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팀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랑 크게 다른 항목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 더 추가가 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정하셔야 되는 건
어떤 아이템명으로 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무슨 중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께서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하셨다는 것은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거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9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여러분이 10년 뒤에 어떻게 갈 것이고 20년 뒤에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은 비전을 보여주는데 의미는 있지만은 아이템 명 자체를 정의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펜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 펜이 9개월 동안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을 함으로써 내가 이 사업의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펜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사업을 발전시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성장 방향은 어떻게 내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난 뒤에 9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효과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업 성과라고 하는 건 뭐 무조건 매출이 얼마 나왔냐, 고용이 어떻게 창출이 됐냐, 물론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이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매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 개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다든가, 지금 현재 자금 조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다든가, 뭐 투자 유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을 통해서 내 사업 아이템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인적 자원을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하고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나면은요, 예비 창업은 이렇게 싹이 막 트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 창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어느 정도 싹이 터서 조금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기는 뭐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다음 단계, 실제로 이제 3년 이후에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 그림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원래는 예비 창업자는 이런 떡잎 이전의 씨앗 단계로 보는 게 맞고, 지금 예비 창업에 있는 게 초기 창업 단계로 보는 게 맞는데요. 이게 어디까지나 선정 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 씨앗 단계 아이디어만 있는 예비 창업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 좀 활동이 인정된 그런 예비 창업자를 뽑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기본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초기 창업 기업을 뽑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의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아예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기술을 고도화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상용화까지도 웬만큼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장 진입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시장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제품 상용화를 추진을 해서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이미 있다면은요, 그 사업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을 꼭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그 아이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했던 적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템 자체에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일 때 이 펜을 개발했었는데 이번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돼도 같은 펜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요, 그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 때의 성과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 때 개발을 해왔던 내용이다 그러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이 펜과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다른 기능성을 가진 펜을 개발해서 새로운 라인업을 꾸미겠다든지 아니면 뭐 제품의 고도화를 꾀하겠다든지 이런 종류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때랑 다른 아이템을 지원해도 상관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문에 있는 규정을 보시면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자는 반드시 아이템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 서면평가 면제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할 땐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예창 때 어떤 아이템을 했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에 나와서 전혀 생뚱맞은 걸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새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왜 아이템을 바꿨을까에 대한 궁금증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근거 정도는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낫기는 하고요. 그런데 사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때 해봤던 아이템이 생각했던 만큼 잘 풀리지가 않아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게 딱히 결격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때의 그런 성과나 이런 경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근데 이것도 뭐 규정상에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평가 단계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아이템의 선정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도 혹은 디딤돌 사업에서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신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항상 그 사업계획서 안에 녹아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하는 입장이 돼버리면은요,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요, 수요자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Y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야 어떤 수요자인지 수요자층을 특정할 수 있고, 그래야 시장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 것인가, 그게 바로 무엇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왜와 무엇을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과연 이게 되기는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템을 사업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좋아요, 뭐 사업 아이템도 좋고 배경도 좋고 어떻게 할 건지도 합리적인데 이게 과연 돈이 되는 일인가, 정말 소비자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살 것인가, 그리고 방법까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AI를 알고 있는 사람이 팀원 중에 아무도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 쪽에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모색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의식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의식의 흐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틀을 짜게 된다 그러면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고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이 디테일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뭐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뭐 일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뭐 특별히 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적으시면 되고요. 뭐 가점 해당 여부도 해당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류평가 면제 대상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최우수 판정 기업, 뭐 대상 우수상 수상자 있죠? 이것도 뭐 그냥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페이지를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항목 때문인데요. 자, 이 항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죠? 본문 7페이지 내로 작성 권장.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강좌 끝나고 Q&A 채널에 분명히 본문 몇 페이지로 쓰면 돼요? 표지 포함해서 7페이지예요. 7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나요? 뭐 10페이지인데 어떻게 할 거? 이 질문 반드시 나와요. 누군가는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남겨놓는 이유는요, 그분한테 제가 요 링크 잡아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작년에는 본문 7페이지 내외까지였어요. 근데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예, 지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내외라는 거에다가 권장이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알아서 쓰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런데 웬만하면 7페이지 내로 작성해 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작성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폰트를 막 9 정도로 확 압축해가지고 막 글자 자강 확 줄이고 뭐 이렇게 막 장평 확 줄여가지고 막 빽빽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페이지 그냥 넘어서 그냥 10페이지, 20페이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막 그 줄간격 확 줄여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분량이 부족하니까 그림을 한 장 그려가지고 그림에다 빼곡하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니 오죽하면 권장이라고 적어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7페이지 내외가 표준인데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1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쓰실 거 아니면은 적정선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7페이지 내외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추천은요, 한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쓰셔도 되는데요. 그 본문 이제 보시면은 뒤에 사업계획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양식 자체가 11페이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11페이지가 보면은 챕터 1, 챕터 2, 챕터 3 해가지고 이렇게 다 페이지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요, 그 페이지 나눠놓은 공백 없이 쫙 합쳤을 때 한 10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그나마 합리적인 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 항상 하는데, 제발 폰트 작게 바꾸고 줄간격 작게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가독선 좋은 폰트로 바꾸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저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실 그냥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상적인 사업계획서 뭔지 아세요? 저 7페이지 내외로 주어진 서식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모두 담아내면 그게 제일 좋은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그 분량이 못 맞추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을 못한 것 뿐이지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꼭 10페이지, 20페이지로 작성을 해야 그 가치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분량이 많다고 좋은 사업은 아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량을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지금 이 페이지엔 안 나와 있지만 저기는 저 파란 글씨 다 삭제하고 내라고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리고 세부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험 문제 답안 쓰듯이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엔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막 진짜 뭐 정답 적듯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적으니까 사실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본인의 사업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성과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순서 정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뭐 사업 개요를 적으라 그랬는데 거기에다 막 시장 분석 막 집어넣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평가지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그 다음에 목적, 개발 방안, 대응 방안, 뭐 조달 계획, 성과 창출 전략, 뭐 이런 이제 구성을 가지고 아마도 이 문제인식, 수량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요 4가지 항목당 점수 배점을 저 총점 100점을 만들 거예요. 뭐 배점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게 결국에는 이 4가지 요소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파트.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 배경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서비스의 목적과 개발 방안에 살짝 걸쳐가지고 what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부터가 이제 how라고 하는 이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기업 구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은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제 보유 역량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잘 구성하시는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품 서비스 개요 쓰는 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글꼴은 정해진 서식대로 쓰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맑은 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30%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이거 폰트 크기 한 9나 8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 확 줄여가지고 빼곡하게 적는 분들 계시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은 사업계획서는 이 정도 분량 안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거지, 얼마나 좁은 영역에 밀도를 확 높여가지고 늘어나는 게 좋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뭐 그런 역량은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분량은 지양을 하시되 이 페이지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내용을 주시고 뭐 한 2페이지 정도까지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요, 뒤에 7페이지 부족하다고 이걸 한 5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본인 사업 계획을 여기다 쫙 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요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내용을 적어 놓으면 오히려 여러분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막 과도하게 막 4-5페이지 채우시지는 말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국내 목표 시장 요 파트에는 수익 구조와 예상 매출을 적당히 기재하시면은 조금 더 그 시장 진입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성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 넣었네요. 창업 아이템명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창업 아이템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약어로 된 창업 아이템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좀 지양해 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한 어떤 제품의 개발 이 정도까지는 좀 적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지 부분에는 여러분의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개요도 하나 정도 삽입하는 거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제품 사진 같은 것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적어도 이 요약본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한 번에 딱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이 여기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부족했어요. 이게 분석하고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제가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뭐 어찌됐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못했던 얘기들은 다음 주와 기타 특별 코너를 통해서 모두 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늘 말씀드리는 이 강의 조례 요청과 문의사항 등록이 가능한 Q&A 창구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2부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뜬금 잡설 코너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M&L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